아이고, 고작 이거니? 내 동서 좀 봐라. 올 때마다 최상급 한우에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말은 또 얼마나 예쁘게 하니? 넌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면 다인 줄 알지? 시어머니는 현금 150만 원을 세어보시더니 돈을 다시 봉투에 쑤셔 넣고는 탁자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지셨다. 그 옆에 앉아있던 동서는 입을 가리고 얄밉게 웃으며 시어머니 팔짱을 꼈다. 아유, 어머니. 형님도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 순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보며 나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나 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탁자 위의 봉투를 낚아챘다. 그러네요. 동서가 그렇게 효심이 깊으니 앞으로 이 150만 원은 동서가 내면 되겠네요. 부디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들통나는 날 어머니 혈압이 버텨주길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채널이 성장하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휴대폰 액정에 날카로운 불빛이 눈을 찔러올 때 나는 회사 3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4월의 황사 때문에 누렇게 뜬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 부장님, 이번 분기 매출 데이터가.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흐릿한 배경음처럼 웅웅거렸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에게서 온 메시지인지 알 수 있었다. 매달 25일, 월급날이면 그 익숙한 번호는 어김없이 3번 진동한다. 하루도 빠르지 않고 하루도 늦지 않게. 회의가 끝나고 내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은 뒤에야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연아, 애미가 요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도수 치료 좀 받아야겠다. 내가 말한 그 사우나 회원권도 만료됐으니 연장해야 하고. 참, 내 시아버지 혈압약도 떨어졌다. 안부 인사는 없었다. 밥은 먹었냐는 말도, 일하느라 고생한다는 말도 없었다. 나는 그 건조한 문장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봄이 잿빛 미세먼지를 뚫고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간헐적인 햇살이 내 책상 위로 떨어졌다. 책상 한켠에는 작년에 회사에서 받은 도래의 최우수 부장 트로피가 놓여 있었지만 도금된 표면은 벌써 빛이 발해 있었다. 은행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150만 원 매달 숨 쉬듯 빠져나가는 숫자였다. 이체 확인 버튼이 팝업으로 떴을 때 내 엄지손가락은 딱 1초 동안 멈칫했다. 정말 딱 1초였다. 이내 나는 습관처럼 확인 버튼을 눌렀고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빛의 성공이라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이 짓을 3년 동안 반복했다. 36번 합계 5,400만 원. 시어머니의 답장은 기다리지 않았다. 안 올 걸 아니까? 아니, 온다 해도 뻔했다. 징 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받았다. 다음부턴 하루 일찍 보내라. 쌀 떨어질 뻔했다. 참, 민영이가 지난주에 와서 아주 비싼 홍삼을 사왔더구나. 넌 언제 시간 내서 올 거냐? 시아버지가 널 기다리신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버렸다. 홍삼이라.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동서 민영이가 갖다 바치는 그 물건들의 정체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쿠팡에서 70% 할인 때려 파는 포장만 번지르르 하고 뜯어보면 손가락만 한 잔뿌리 몇 개 들어있는 싸구려 선물 세트. 하지만 시어머니에겐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았다. 민영이가 선물을 건네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어머님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라며 팔짱을 끼는 그 살가움이 중요한 거였다. 그럼 나는 돈을 준다. 차갑고 온기라곤 없고 너무나 당연한 돈.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부장님, 김 전무님이 잠깐 회의하자고 찾으십니다.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통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35. 눈가엔 벌써 잔주름이 잡혔고 만성 피로 때문에 입술색은 죽어 있었다.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내 대충 덧바르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연봉 1억이 넘는 여자의 삶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매달 25일이 지나면 내 통장에서 150만 원이 사라진다는 사실과 그 돈의 대가라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한숨뿐이라는 것. 토요일 오후, 나는 경기도 외곽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카오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라 바빴다. 시아버지 안부를 먼저 물어야 하나, 아니면 사온 보약부터 내밀어야 하나? 현관에 들어설 때 신발은 어느 각도로 벗어둬야 트집을 안 잡힐까? 뒷좌석에는 정관장 홍삼 농축액 2박스와 배 한 상자가 실려 있었다. 홍삼은 강남 본점에서 한 박스에 60만 원이나 주고 산 거였고, 배는 과일 가게 사장이 경상북도에서 직송된 명품 배라며 강력 추천한 것이었다.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도 만족하시겠지 하는 얄팍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차가 익숙하다 못해 지긋지긋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칠이 벗겨진 낡은 아파트 외벽, 복도마다 쌓여있는 잡동사니들. 주차를 하고 뒷좌석의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어느 집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났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코로만 얕게 숨을 쉬었다. 딩동. 문이 열렸다. 나온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서 민영이었다. 자잘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요즘 유행한다는 히피펌으로 볶은 채 입술엔 쥐자 바먹은 듯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 형님 오셨어요. 하이톤의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그녀가 거실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따라 원피스 자락이 나풀거렸다. 발목에 건 얇은 금발찌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짐을 현관에 내려놓는데 신발장 옆에 낯선 하이힐이 보였다. 흰색 바탕에 큼지막한 금색 로고가 박힌 구두. 샤넬 짝퉁이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저거랑 똑같은 걸 본 적이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탁자 위에는 과일과 과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던 시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한번 훑더니 얼굴에 멈췄다. 어째 또 살이 빠진 것 같다. 일만 하지 말고 내 몸도 좀 챙겨라. 걱정이 아니라 타박이었다. 뉘앙스가 그랬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요.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좋긴 뭐가 좋아? 늙으면 다 아픈 거지. 시어머니는 혀를 차더니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가리켰다. 그건 그렇고 오늘 민영이가 이걸 사왔더구나.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주황색 상자가 놓여 있었다. 뚜껑이 열린 상자 안에는 스카프가 곱게 개켜져 있었다. 상자에는 금박으로 로고가 박혀 있었는데 얼핏 보면 에르메스 같았지만 알파벳 간격이 미묘하게 어설펐다. 민영아, 이거 사느라 돈 꽤나 썼겠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묻어났지만 그 안타까움의 대상은 내 지갑 사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유, 어머니. 돈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마음에만 드시면 되죠. 민영이 부엌에서 깎은 과일을 들고 나와 시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 앉았다. 제가 아는 구매 대행업자가 있는데 유럽에서 물건을 직접 떼오거든요. 이거 한정판이라 시중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스카프를 꺼내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 조잡한 광택과 뻣뻣한 질감만 봐도 2만 원짜리 싸구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수현이 너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가 말을 하다 말고 현관 쪽에 놓인 쇼핑백들을 발견했다. 아, 뭐 들고 왔구나. 뭐냐. 나는 일어나서 짐을 탁자 위로 옮겼다.
홍삼 농축액이랑 배 좀 사왔어요. 홍삼은 어머니가 좋다고 하셨던 그 브랜드고요. 배는 경북에서 올라온 특상품이에요. 시어머니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더니 인매를 비틀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삼키는 눈치였다. 결국 시큰둥하게 그래 한마디를 던지며 상자를 탁자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홍삼 그거 먹으면 열만 오르더라. 지난번에 민영이가 사온 홍삼 절편이 달달하니 먹기 좋던데. 어금니가 꽉 물렸다. 민영이 옆에서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다. 형님이 사온 건데 당연히 좋은 거겠죠. 어머니, 그냥 받으세요. 참, 형님. 이번에 승진하고 연봉도 올랐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억대 연봉자시네. 민영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다. 월급은 좀 올랐는데 세금도 그만큼 많이 떼가서요.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꾸했다. 어머,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민영이 시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전 능력도 없고 소소하게 인스타그램 공구 같은 거나 하잖아요. 어머니, 요즘 제가 진행하는 화장품 공구 반응이 꽤 좋아요. 다들 저한테 구해달라고 난리라니까요. 시어머니가 민영의 손등을 토닥거렸다. 우리 민영이가 얼마나 야무지니.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와서 시어머니 말동무도 해주고. 누구는 돈만 많이 벌지 1년에 얼굴 몇 번 보기도 힘든데 말이다. 그 누구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리 없었다. 어머니, 저는 일이 워낙 됐어. 핑계 대지 말고 부엌 가서 저녁 준비나 거들어라. 정우도 온다 하고 도련님도 오고 있으니까 밥 넉넉하게 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민영의 곁을 지나칠 때 진동하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디단 꽃 냄새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생글거리더니 다시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공구사업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부엌 환풍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갔다. 냉장고를 열자 식재료가 터질 듯 꽉 차 있었다. 삼겹살, 두부, 무, 파, 마늘, 죄다 손질이 필요한 것들 뿐이었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채소를 씻기 시작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찬물이 손가락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창문을 넘어와 싱크대 물줄기를 황금비드로 물들였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민영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모르겠다. 텔레비전 때문인지 민영의 아양 때문인지 그 웃음소리가 두꺼운 방음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소음처럼 위잉거렸다. 남편 정호가 도착했을 때 나는 물을 썰고 있었다. 여보, 정호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왜 당신 혼자 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칼날이 도마를 때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탁, 탁, 탁. 동서는 어머니 말동무 해드리느라 바빠. 아. 정호가 난처한 듯 말꼬리를 흐렸다. 나 일단 엄마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물을 계속 썰었다. 반듯하게 일정한 크기로. 손목이 시큰거려 자세를 고쳐 잡고 다시 칼질을 했다. 저녁상이 다 차려졌을 땐 이미 밖이 어둑해져 있었다. 식탁이 꽉 찼다. 시아버지가 상석에 시어머니가 그 옆에 앉았다. 시동생 정민이 내 맞은편에 앉았고 민영이 그 옆에 붙어 앉았다. 정우는 내 옆에 앉았지만 몸은 미묘하게 시부모님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마지막 요리를 식탁에 올리고 나도 자리에 앉았다. 먹자.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자 다들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정호 밥그릇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고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 소갈비찜 말이다. 좀 짜지 않니?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간장을 조금 많이 넣었나 봐요. 다음엔 신경 쓸게요. 다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음식 솜씨가 늘지를 않아? 지난번에 민영이가 해온 간장게장은 아주 기가 막히던데. 민영이 맞은편에서 입을 가리고 호호거렸다. 어머님도 참 과찬이세요.
제가 뭐려? 형님은 워낙 바쁘시니까 요리할 시간이 없으셔서 그렇죠. 가끔 하시는 건데 이해해 드려야죠. 나는 묵묵히 국을 떠먹었다. 국물이 뜨거워 혀가 아렸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나저나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수현아, 너희 결혼한 지 3년 넘었지? 애 소식은 아직 없니? 또 시작이다.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노력이 부족하니까 안 생기는 거 아니니? 너 올해 몇 살이야? 35이지? 이러다 영영 못 낳는다. 옆집 영숙이네 며느리는 작년에 결혼했는데 벌써 만삭이라더라. 너희는 대체 뭐가 문제니? 일하느라 몸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식탁 밑으로 정호가 내 허벅지를 툭툭 건드리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이 남자는 절대 나서지 않는다. 자기 엄마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법이 없다. 어머니, 아이 문제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서두르지 않으면 언제 낳으려고. 내 동서는 한 번 유산하긴 했어도 임신은 잘만 되더라. 너는 병원 가봤니? 검사는 해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영이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는 척하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우는 건지 웃음을 참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검사 받았고 둘 다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더 쏘아붙이려는 찰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잘랐다. 밥 먹는데 그만 좀 해라. 수연이도 바쁜데 알아서 하겠지? 식탁 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화제는 시동생의 직장 이야기, 민영의 공구사업 대박 이야기, 시어머니의 허리 통증 이야기로 넘어갔다. 나는 밥 공기를 싹 비웠다. 밥알 하나하나를 모래 씹듯 삼켰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다시 부엌에 처박혀 설거지를 했다.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았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슬리는 잡념을 씻어내길 바랐다. 노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다. 기름진 양념 자국이 거품과 함께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장갑 안에서 땀이 차올라 손바닥이 축축하고 끈적거렸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가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와 민영의 애교 섞인 대답이 들렸다. 형님. 뒤를 돌아보니 민영이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믹스 커피가 들려 있었고 화려한 젤 네일을 한 손톱이 조명 아래서 번쩍거렸다. 분홍색 바탕에 큐빅을 잔뜩 박은 네일이었다. 어머님이 타주셔서요. 형님도 한 잔 드세요. 혼자 설거지 하시느라 힘드시죠? 민영이 싱크대 한쪽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괜찮아. 금방 끝나. 형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민영이 문틀에 기대며 말했다.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시고. 전손이 야물지 못해서 접시 하나 닦는 것도 불안하거든요. 이것 봐요. 제 손톱. 그녀가 손을 펴서 보여줬다. 이거 한 번 하는데 10만 원 넘게 줬거든요. 물 닿으면 금방 떨어진 데서. 가늘고 하얀 손가락 끝에서 큐빅들이 비웃듯이 반짝거렸다. 그럼 물 닿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그릇을 닦았다. 형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민영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이 드라마 같이 보자고 하셔서요.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마지막 그릇을 건조대에 꽂고 고무장갑을 벗었다. 땀에 불어 하얗게 쭈글쭈글해진 손바닥이 보였다. 손등에 묻은 거품을 찬물로 씻어냈다. 민영이 두고 간 커피 잔을 봤다. 프림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허여멀건 거품이 떠 있었다. 한 모금 마셔보았다. 다 식어서 미지근하고 느끼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호가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내 얼굴 위로 명암을 드리웠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음악 방송이 흘러나왔고 DJ가 나직한 목소리로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있었다. 오늘 고생했어. 한참 만에 정호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그의 옆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괜찮아. 엄마가 원래 좀 그렇잖아. 당신이 이해해. 대답하지 않았다. 앞만 보고 달리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검은 아스팔트 위를 비췄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 그리고 아이 문제 말인데 정호가 망설이듯 운을 뗐다.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글쎄. 수현아, 화난 거야? 화가 났나? 모르겠다. 그냥 피곤했다. 뼛속까지 시린 피로감이 몰려왔다. 아니, 그냥 좀 졸려서 그래? 정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차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달렸고 타이어 마찰음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짝퉁 스카프를 보며 환호하던 시어머니, 내 옆에서 깐족대던 민영,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던 내 모습. 그리고 정호. 시어머니가 나를 몰아세울 때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던 그 남자. 단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빽빽해지기 시작했다. 집에 거의 다 왔다. 강남에 있는 우리 아파트. 내 명의로 대출받아 샀고 매달 원리금도 내가 갚고 있는 그 집. 집에 가면 당신 먼저 씻어, 내가 말했다. 난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 이 밤중에 또 일해? 응, 월요일 회의 준비해야 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정호의 손은 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 나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15, 16, 17, 23층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집에 들어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안방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었다. 정호는 샤워를 오래 했다. 타일에 물 부딪히는 소리가 30분 넘게 이어졌다. 나는 몸을 돌려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자극적이지 않은 내가 고른 무향세제 냄새가 났다. 정호가 나오기 전에 나는 잠이 들었다. 5월의 가족 모임은 시댁에서 있었다. 시아버지 생신 때문이었다. 생신은 아직 2주나 남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번 주말이 아니면 다들 시간 맞추기 힘들다며 억지를 부렸다. 내 일정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반차를 냈다. 이번엔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았다. 영양제 2박스와 케이크 하나. 그게 전부였다. 어머, 수현이 왔구나.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상투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서 들어와라. 거실은 이미 북적거렸다.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아 계셨고 정민과 민영 부부가 한쪽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회사 일이 늦어져 조금 늦게 온다고 했다. 식탁 위에 케이크를 놓고 시아버지께 영양제를 건넸다. 아버님, 생신 미리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이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받으셨다. 나는 빈자리에 앉았다. 민영이 내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거렸다. 형님 오셨어요. 민영이 눈웃음을 치며 인사했다. 응. 형님, 오늘 패션이 참... 민영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시크하시네요. 나는 내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짙은 남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지극히 평범한 출근 복장이었다. 민영의 저 화려한 원피스 옆에 있으니 칙칙해 보일 만도 했다. 일하다 바로 와서 그래? 역시 능력녀는 다르네요. 아, 근데 형님, 민영의 눈이 반짝 빛났다. 형님이 어머님한테 매달 드리는 생활비요. 150만 원 맞죠? 순간 멈칫했다. 그걸 얘가 어떻게 알지? 민영아, 시동생 정민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건 왜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민영이 입을 삐죽거렸다. 비밀도 아닌데 뭐 어때요? 그렇죠, 어머니.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헛기침을 하며 과일 접시를 내 쪽으로 밀었다. 자, 과일 좀 들어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나는 귤 하나를 집어 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귤껍질즙이 튀어 손톱 밑이 따끔거렸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정호였다. 늘 입는 짙은 회색 재킷 차림에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정호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현이 왔어. 아, 와 있었네. 그가 내 옆에 앉았다. 담배 냄새가 훅 끼쳤다. 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역시나였다. 정호 왔구나.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부엌 가서 상 좀 차리자. 수현아, 너도 와서 거들어라. 나는 반쯤 깐 귤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음식은 이미 다 되어 있었다. 접시를 들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수현아.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무언가 달그락거리고 있었다.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던데.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깜빡했네요. 내일 보낼게요. 그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른 접시를 들고 나갔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접시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뼛속까지 전해졌다. 깜빡했다고. 정말 깜빡한 걸까? 나도 내 속을 모르겠다. 25일, 은행 앱 이체 화면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앱을 꺼버렸던 기억이 났다. 어쩌면 잊어버린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다. 식사 분위기는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다. 정민의 승진 이야기, 민영의 사업 이야기, 정호의 프로젝트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주제들이 오갔다. 나는 주로 듣기만 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수현아.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 특유의 그 표정이 보였다. 입꼬리는 처지고 미간은 좁혀진 무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 표정. 네, 어머니. 할 말이 좀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두었던 흰 봉투를 꺼내 식탁 위로 밀었다. 내 쪽으로. 이거 이번 달 내가 보낸 생활비다. 나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다. 아직 안 보냈는데? 이게 무슨 봉투지? 어머니, 저 아직. 옆집 영숙이네 며느리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낸다더라.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너희가 보내는 이 150만 원.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니? 봉투 안을 슬쩍 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다. 정호였다. 내가 잊어버린 줄 알고 자기 돈으로 채워 넣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너 연봉이 억대라며? 너한테 150만 원은 껌값 아니니? 내가 정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작 이 정도 대접받자고 이 나이까지 살았나 싶다. 식탁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얼굴로 피가 쏠려 화끈거렸다. 어머니, 저는... 그리고 민영이 좀 봐라. 시어머니가 민영을 보며 표정을 풀었다. 비록 현금은 넉넉지 않아도 마음 쓰는 게 다르잖아. 지난번에 사온 그 스카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모른다. 민영이 고개를 숙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겸손한 척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를 미소였다. 형님은 능력 좋으시니까 150만 원 정도는 용돈 수준이시겠죠. 민영이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아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 말동무 해드리는 것밖에 못하는데. 나는 민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 얄미운 입술, 식탁 위에 올려진 화려한 젤 네일. 그리고 정호를 봤다. 그는 고개를 쳐박고 밥을 먹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밥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그 밥알 속에 세상의 진리가 담겨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다. 등골에서 시작된 한기가 손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분했다. 동서가 저보다 훨씬 효심이 깊으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동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겠네요.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입을 뻐끔거리는 모습이 꼭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다. 저는 눈치 없고 돈밖에 모르는 며느리라 이만 빠져드릴게요. 나는 봉투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아주 천천히 지퍼까지 꼼꼼하게 잠갔다. 수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별거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민영이 마음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그러니 그 예쁜 마음으로 어머니 봉양하게 해드려야죠. 저 같은 속물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했다. 정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한 번 쳐다봤다. 딱 한 번.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래, 좋아. 어디 얼마나 잘나서 그러나 보자.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등 뒤로 날아왔다. 민영아, 앞으로 내가 내 생활비 책임져라. 알겠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등 뒤가 서늘했다. 민영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는 왜? 싫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표변했다. 아까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제일 효부라며? 아니요. 당연히 문이 쾅 닫혔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지며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웃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댁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첫 주에는 휴대폰이 불난 듯 울려댔다. 시어머니, 정호, 모르는 집 전화번호까지 번갈아가며 내 휴대폰을 공격했다. 나는 전부 차단하거나 무시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정호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 수현아, 엄마가 관리비 낼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번만 좀. 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글을 올려다 봤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싫어.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이 보내. 내가 잘라 말했다. 당신 월급 200만 원이잖아. 관리비 정도는 낼 수 있겠네. 내 돈은 꿈도 꾸지 마.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죄지은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다. 수연아, 엄마가 심하게 말씀하신 건 맞지만 뭐. 나는 서류를 탁 덮었다. 명절에 10시간씩 전 부쳐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 매달 150만 원 꼬박꼬박 보내도 적다고 타박만 들었고. 이제 안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다. 씻어. 나 일해야 해. 그날 밤 베란다에서 정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문 너머라 정확하진 않았지만 엄마, 돈, 내가 알아서 할게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다. 나는 나가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기대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거렸다.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들 행복할까? 깜박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정호가 옆에 누워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의 널따란 등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다. 일주일 뒤 민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전화가 아니라 정호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정호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알지. 근데 나도 지금 상황. 잠시 후 정호가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수현아, 민영이가 요즘 사업 자금이 묶여서 생활비를 다 감당하기 힘들대.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반이라도 부담하면 안 될까? 민영이가 반 내고 우리가 반 내고. 나는 의자를 돌려 정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단돈 10원도 안 내? 여보, 제발. 강정호 씨, 내가 차갑게 불렀다. 이 문제는 이미 끝난 이야기야. 당신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 민영이가 효부니까 민영이한테 받겠다고.
난 그 뜻 존중해 드리는 것뿐이야.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정호는 문가에 서서 오만 가지 표정을 다 지어 보였다. 죄책감, 무력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원망. 너 진짜 독하다. 독한 게 아니라 똑똑해진 거야. 나는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할 말 끝났으면 나가봐. 문 닫고. 그는 잠시 서 있더니 한숨을 푹 쉬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재의 정막을 깨뜨렸다. 키보드 위에 멈춘 손가락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엑셀 파일의 숫자와 글자들이 시야에서 흐릿하게 뭉개졌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나와 정호는 막 약혼한 사이였고 시어머니는 내 두 손을 꼭 잡으며 인자한 미소로 말씀하셨다. 수연아, 이제 너도 우리 식구다. 여기를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정말 바보처럼 믿었다. 내 지갑이 닫히자 시어머니의 생활은 급격히 궁색해졌다. 나중에 정호가 눈치를 보며 띄엄띄엄 전해준 이야기들이었다. 그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가장 먼저 끊긴 건 그 고급 마사지샵 회원권이었다. 1년에 180만 원이나 하는 그곳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드나드셨다. 하지만 재등록할 돈이 없으니 이제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5,000원짜리 지하번을 다니신다고 했다. 그 다음은 보약이었다. 홍삼, 녹용, 제비즙, 내가 철마다 사다 바치던 그 비싼 보약들은 다 드시고 난 뒤 리필이 되지 않았다. 민영이가 홍삼청을 가져오겠다고 큰소리쳤다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엄마 말로는 민영이가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기 민망하니까 편의점 과자 같은 걸 사온대. 그리고 정호가 잠시 머뭇거렸다. 쿠팡에서 파는 다이어트 곤약 젤리 같은 거 있잖아. 안 팔려서 남은 재고라면서 엄마 맛보라고 가져왔다더라. 다이어트 곤약 젤리라니.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동서, 공구사업 대박 났다며? 사업이 잘 안 된대? 그게... 자금 회전이 좀 막혔나 봐의 정호의 목소리가 웅얼거렸다. 카드 한도가 정지됐다고 다음 달이면 풀릴 거라면서. 그래.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뻔히 알릴까? 월말이 되었을 때 민영이 생활비랍시고 내놓은 건 현금 10만 원과 그놈의 재고 젤리 한 박스였다. 이 역시 정호가 나중에 전해준 말이었다. 그 말을 하는 정호의 표정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기묘한 얼굴이었다. 엄마가 그 젤리 상자를 현관으로 집어 던지면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 지르셨대. 그래서 민영이는 울면서 나갔고 정민이는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집막장 드라마 줄거리를 듣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건 6월 초였다. 한창 임원 회의 중인데 휴대폰이 징 하고 요란하게 울렸다. 정호였다. 수연아, 엄마 입원하셨어.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회의실 안의 정막 속에서 팀원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입모양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복도로 나갔다. 무슨 일인데? 위궤양의 고혈압까지 겹치셨대. 의사 말로는 심각한 건 아닌데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한다네. 그래.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너 와줄 수 있어? 나 회의 중이야. 회의 끝나고는? 나는 복도 통유리창 너머의 서울 풍경을 내려다봤다.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멀리 보이는 한강은 은색 비단처럼 반짝거렸다. 봐서. 수현, 끊어.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창가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했다.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 박동을 가라앉힌 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의실 문을 열고 내 자리로 돌아갔다. 죄송합니다.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계속하시죠. 그날 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퇴근하고 돌아온 정호의 안색은 흑빛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나를 보며
현관에서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 물소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다. 나는 책장을 넘겼다. 사그락,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시어머니의 이번 소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사 탕비실에서 우연히 더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되었다. 직원 중 한 명의 친척이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기가 막힌 썰이 있다며 떠들고 있었다. 어떤 할머니가 입원했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반나절 만에 도망갔대요. 간호사들한테 병원 밥이 맛이 없네, 침대가 딱딱하네 온갖 진상을 부리다가 그냥 가버렸대. 정말. 네, 제 친척이 직접 봤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다른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그 며느리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간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나 봐요.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세상에, 무서운 며느리네. 나 같으면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 그 할머니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대요. 평소에 큰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다던데, 그러니까 큰며느리가 손절한 거겠죠. 쯧쯧, 역시 인과응보라니까. 화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가십으로 넘어갔다. 나는 창밖의 뿌연 하늘을 응시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중에 정호에게 듣기로는 민영이 병실에 머문 시간은 고작 4시간이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간병을 부탁하자 민영은 사업 때문에 거래처 미팅이 있다. 배송 물량이 밀렸다. 온갖 핑계를 대며 과일 바구니 하나 던져놓고 도망치듯 나갔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다고 한다. 간병인은 내가 물었다. 돈이 없어서 못 썼어. 정호의 목소리가 바닥을 기었다. 예전에 내가 붙여주던 그 하루 20만 원짜리 전문 간병인 있잖아. 그 사람들은 이제 못 부르지? 그래서 하루 5만 원짜리 조선족 간병인을 불렀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말로는 그 사람이 너무 불친절하고 거칠었대. 환자복 갈아입히는데 팔을 획획 꺾어서 아파 죽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 그래. 수현. 왜? 그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기가 피곤했다. 너 정말 엄마한테 한 번도 안 가볼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나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 당신 먼저 자.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나는 서재 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불만 가득했던 얼굴, 나를 훑어내리던 그 멸시 어린 눈빛, 비수처럼 꽂히던 말들. 나는 눈을 뜨고 책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푸른 빛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나는 내일 회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감정 따위는 사치였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수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추심업체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어. 엄마 병실에서 난리가 났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똑바로 말해봐. 알고 보니 민영이 떠들고 다니던 그 인스타그램 공구 사업은 허울 좋은 껍데기였다. 실상은 다단계와 다를 바 없는 구조였다.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사재기하느라 카드를 돌려막았고 그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 아니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다. 심지어 남편인 정민의 명의까지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 부부 공동 채무. 그 구멍은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었다. 추심업체 말로는 민영이가 돈 빌릴 때 시댁 재산을 담보로 잡힐 것처럼 굴었나 봐. 연락이 두절되니까 엄마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온 거야. 어머니는 기절하실 뻔했지?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서 의사가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 난리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정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보험금 있잖아. 그것도 민영이가 투자하면 불려준다고 해서 다 해약해서 가져갔대. 노후 자금. 그건 시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그 낡은 아파트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매달 내가 보내던 생활비와 그 보험금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 얼마나 되는데? 8천만 원. 나는 눈을 감았다. 8천만 원, 경제 활동이 없는 노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그 효심 깊은 며느리가 혀 몇 번 놀려서 꿀꺽 삼킨 것이다. 엄마는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되셨어. 넋이 나가서 계속 울기만 해. 민영이가 사기꾼이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찼다. 그래서 말인데. 정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너한테 염치 없지만 부탁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무슨 부탁? 급한 불이라도 좀 끄게. 빚 일부만이라도 갚아주거나 아니면 병원비라도 좀. 안 돼. 수학이 넘어가 정적에 잠겼다. 수현, 안 된다고 했어. 내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가 직접 그러셨잖아. 민영이가 효부니까 민영이한테 봉양받겠다고. 민영이가 사기를 쳤으면 민영이를 잡아서 돈을 받아내야지. 왜 나한테 손을 벌려? 민영이는 이미 잠적했어. 그럼 경찰에 신고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겠네. 강수현, 정호가 꽥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우리 엄마야. 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피도 눈물도 없다라. 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피도 눈물도 없어. 내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 어머니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나보고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모욕 줄 때 당신 뭐 했어? 밥 처먹고 있었잖아. 어머니가 내 돈 적다고 봉투 집어 던질 때 당신 뭐 했어? 입 다물고 있었잖아. 이제 와서 어머니가 불쌍해지니까 내 돈이 필요해. 그건, 정호 씨,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다. 난 안 도와줘. 10원 한 장도 안 쓸 거야. 당신 어머니 돕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내 돈 건드리지 마.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식당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누군가 재미있는 농담을 했는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눈부신 사각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반쯤 남은 제육볶음을 내려다보다가 식판을 들고 일어났다. 입맛이 싹 달아났다. 그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병이 다 나아서가 아니었다. 병원비를 감당할 돈이 없어서였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호는 매주 본가로 내려갔다.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거의 단절되었다. 그는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고 나는 서재에서 일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철저한 타인이었다. 어느 날 밤 그가 서재로 들어왔다. 수현아. 왜?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봤다. 문가에 선 그의 얼굴에는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독한 피로, 갈등, 그리고 비굴함. 무슨 얘기? 엄마 일 말이야. 그 얘기는 더 할 거 없는데. 수현아, 그가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엄마한테 감정 상한 건 알아.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잖아. 내 어머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무슨 기회? 용서할 기회.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셔. 민영이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내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겠대. 후회라. 나는 속으로 그 단어를 비웃었다. 정호 씨,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알아? 아니, 당신은 몰라. 내가 말을 잘랐다. 명절 전날 내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 붙이고 있을 때 당신은 거실에서 아버지랑 과일 깎아 먹으며 낄낄거렸어. 어머니가 나한테 너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라고 막말할 때 당신은 못 들은 척 고개 돌렸어. 내가 매달 150만 원 이체할 때마다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해. 수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난 용서 안 해. 수현아, 제발. 돈도 안 줄 거야. 만약 이런 내가 너무 독하고 정 떨어진다면 나는 뒤를 돌아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 이혼해.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정우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해갔다. 당신,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내 목소리는 고요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난 할 만큼 했어. 돈도 썼고, 시간도 썼고, 내 자존심까지 갈아 넣었어. 근데 돌아온 게 뭐야? 어머니의 멸시, 당신의 방관, 동서의 조롱. 아니야, 수현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 거 없어.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앞에 던졌다. 이혼 신고서야. 도장만 찍으면 돼.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려다봤다. 이걸 벌써 준비해 두던 거야? 응. 언제부터? 지난달부터.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공포, 당혹감,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 수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더 잘할게. 더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가방을 챙겨 들었다. 천천히 읽어봐.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나는 그를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현관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벽에 기대어 내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와서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그냥 귀찮았다. 재산 분할이다 뭐다 복잡한 절차를 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당장 급한 프로젝트도 있었고, 하지만 정우는 확실히 겁을 먹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죽은 듯이 지냈다. 시어머니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적어도 집안은 조용해졌다. 시댁 소식은 나중에 건너 들었다. 민영은 결국 빚쟁이들에게 꼬리를 잡혔다고 했다. 어느 먼 친척집에 숨어 지내다가 발각됐는데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그 친척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쫓아냈다는 소문이었다. 정민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호가 지나가듯 흘린 말이었다. 정민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그 빚은 민영이 혼자 저지른 일이니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고 발을 뺐다. 민영이 이혼만은 안 된다며 내가 평생 벌어서 갚겠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정민은 냉정했다고 한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영의 채무가 일상가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진짜 이혼했대? 내가 물었다. 응, 지난주에 서류 정리 끝났대. 정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민영이는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쓰고 몸만 나갔어. 재산 분할 포기라. 나는 민영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며 나를 비웃던 그 여자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모습을. 그래서 정민이는 다시 본가로 들어갔어. 엄마랑 같이 살아. 그렇구나. 엄마 집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이나 올려달라고 했대. 예전 같으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봤겠지만 정호가 말끝을 흐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정민이 월급으로는 턱도 없지.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사 가셨어. 어디로? 반지하. 그 단어가 주는 축축하고 눅눅한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쳤다.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낡긴 했어도 햇빛은 잘 드는 1층이었다. 그런데 이제 곰팡이 슬고 습기 찬 반지하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서울거리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낙엽이 인도를 뒤덮었다. 나는 기계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다. 시댁 소식은 끊긴 지 오래였다. 정우는 여전히 주말마다 본가에 다녀오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 그곳 사정을 전하지는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였겠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인가 싶어 월패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 낯선, 아니 익숙하지만 낯선 노파가 서 있었다. 부스스한 흰머리, 깊게 패인 주름,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여자. 시어머니였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불과 반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소매 끝이 해진 낡은 점퍼에 흙이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수현.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어 빠진, 떨리는 목소리였다. 수현아, 나다. 문 좀 열어다오. 나는 화면 속의 여자를, 내가 한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을 내려다봤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수현,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민영이 그년이 내 돈 다 들고 튀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다. 갈 데가 없어.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수현아, 한 번만, 애미 한 번만 받아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노인 특유의 목구멍에서 쥐어짜내는 듯한 탁한 울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화면을 보며 입을 열었다. 내 음식을 짜다고 타박하던 사람. 내 돈을 적다고 무시하던 사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집 문 앞에서 울고 있다.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밖으로 전달되었다.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보다 100배는 더 효심 깊다는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거기로 가세요.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수현. 경비실에 연락해서 끌어내라고 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나는 뒤를 돌아 거실로 걸어왔다.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었다. 얼음이 녹아 밍밍해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썼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강물은 금비늘처럼 반짝거렸다. 저 멀리 여의도의 빌딩 숲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이곳은 내가 산 아파트다. 매일 아침 한강의 일출을 볼 수 있는 23층.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수현, 내가 잘못했다. 눈을 감았다.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돈 봉투를 내던지던 손으로 나를 비웃던 민영의 입매.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던 정호의 정수리. 명절날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던 내 모습.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돈 좀 번다고 유셌더니 넌 왜 그렇게 애가 싹수가 없냐? 그 말들은 날카로운 조각칼이 되어 내 가슴을 난도질했었다. 이제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매달 150만 원을 상납할 필요도 없고 제사상 차리느라 허리가 끊어질 필요도 없다. 설거지통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을 필요도 없다. 나는 자유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눈을 뜨고 눈부시게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쩌면 이게 한국인 특유의 한이라는 걸까?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애가 뒤섞인 끈적한 감정. 나는 시어머니가 밉다. 나를 돈 나오는 기계 취급했던 그 경멸 어린 태도가 사무치게 밉다. 하지만 나 자신도 밉다. 왜 진작 뒤집어 엎지 못했는지, 왜 바보처럼 참고만 살았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정호에 대한 원망이 있다. 그의 비겁함, 그의 침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쪽 도로가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구부정한 등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힘겹게 발을 끌며 지하철역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한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내 탓을 하며 욕을 퍼붓고 있을까? 내가 오죽하면 찾아왔는데 독한 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제 그녀는 내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는 지나가는 행인 일일 뿐이다. 그날 밤 정호가 들어왔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의 표정이 무거웠다. 엄마 왔다 가셨어? 문 안 열어드렸어?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나를 쳐다봤다. 원망 섞인 눈빛이었다. 수현, 왜? 너 엄마 지금 어디 사시는지 알아? 몰라. 반지하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벽지엔 곰팡이가 슬어있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반지하라고. 거기서 정민이랑 둘이 사셔. 나는 읽던 책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정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생활비만 계속 줬어도 엄마가 그렇게까진 안 됐어. 내가 착각하지 마. 내가 책을 탁 덮고 글을 쏘아봤다.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건 사기친 민영이 때문이고 그걸 막지 못한 정민이 때문이고 무능력한 당신 때문이야. 난 이미 할 만큼 했어. 그래도 지금 당장 쌀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신대. 당신 월급으로 쌀 사드려. 왜 나한테 와서 징징거려? 정호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한테 죄책감 심어주려고 애쓰지 마. 안 통하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한 번만 더 어머니 핑계로 돈 타령하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나는 승진을 했고 연봉은 더 올랐다. 내 통장의 잔고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정호와의 관계는 회복 불능이었다. 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잦은 야근, 출장, 혹은 본가에서의 숙박.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정호에게서 카톡이 왔다. 우리 이혼하자. 군더더기 없는 5글자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슬픔이나 충격은 없었다. 오히려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다. 그래. 나는 짧게 답장했다. 정리는 일사천리였다.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 다툼도 없었고 재산 분할도 명확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내 명의였고 대출금도 내가 갚았으니 정호가 가져갈 건 없었다.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선 날 정호의 얼굴은 까칠했다. 수현아, 됐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자.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잘 살아. 어머니 잘 모시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법원 앞 보도블록을 경쾌하게 두드렸다. 돌싱이 된 삶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했다.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배우고 싶었던 요가와 꽃꽂이를 배웠다. 친구들과 맛집 투어를 다니고 혼자서 호캉스를 즐기기도 했다. 가끔, 아주 가끔 그 반지하 방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습기 찬 방에서 눅눅한 이불을 덮고 자는 시어머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정민과 정호. 그 모습을 상상하면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복수란 게 꼭 내가 직접 칼을 휘둘러야 하는 건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생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갑자기 먹고 싶었다. 냄비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바다 내음이 피어올랐다. 결혼하고 첫 생일날 시어머니가 끓여줬던 미역국이 생각났다.
소금을 들이부었는지 혀가 마비될 정도로 짰던 그 국은 나는 며느리의 돌이라며 꾸역꾸역 그걸 다 마셨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간을 보았다. 삼삼하니 딱 좋았다. 이제 나는 내 입맛대로 간을 맞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소금을 넣고 내가 원하는 만큼 끓인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나 달다는 걸 예전엔 미처 몰랐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향해 조용히 건배를 들었다. 나의 완벽한 자유를 위하여.